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전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대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 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이형 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아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먹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피르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인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는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듣고 나면 그럼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 장아찌 2-3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장애, 담관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지랑 맞춤 영양 조절, 이 4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려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항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 쌉쌀한 계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향긋한 수정과도 좋아하고 계피가루를 얹은 라떼도 매우 좋아하는데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맛을 주는 향신료 이상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몰랐던 계피의 효능,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계피의 효능은 바로 암 예방 효과입니다. 계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인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피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계피의 효능 또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런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노화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아주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계피는 특히
대장암이나 이 간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계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프리라디칼이라고 불리는 유해 분자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리라디칼은 암 발생과 관련된 DNA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통해 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꾸준히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계피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탁월한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계피는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에도 아주 유익한 식품인데요. 계피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성분이 이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데 이 성분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계피에 포함된 성분들이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계피에 함유된 특정 화합물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계피는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막고 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위험 요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계피는 이런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답니다. 따라서 계피를 적당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유익하다고 할 수 있겠죠.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세 번째, 계피의 아주 놀라운 효능은 바로 당뇨병 예방입니다. 당뇨병은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죠. 주위에 당뇨 때문에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계피가 당뇨병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계피에 함유된 크로모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주어서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계피에 포함된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성분이 인슐린이 더 잘 적용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계피를 좋아하는 인도에서 계피 섭취와 대사증후군에 관련한 실험이 진행되었었는데요. 인도 델리 대학교에서 진행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대사증후군이 있는 116명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눈 뒤에 약 16주간 한 그룹은 계피 추출물을 섭취하고 다른 한 그룹은 계피 가루가 들어있다고 속인 가짜 약을 섭취하게 했는데요. 16주 뒤에 확인을 해봤더니 계피 추출물을 먹은 그룹은 가짜 약을 먹은 그룹에 비해 대사증후군에 악영향을 주는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 등의 수치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죠. 물론 계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 당뇨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식이요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계피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계피의 항염 작용입니다. 계피가 항염 작용까지 있다니 참 신기하시죠. 계피에는 항염증 작용이 있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믹 알데하이드 성분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 성분은 몸속 염증 반응을 억제해 주어서 관절염, 여러 가지 근육통, 염증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특히 체내에서 발생하는 염증은 만성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계피를 섭취하면 몸속의 염증을 낮춰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습기로 인해서 염증이 쉽게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계피를 섭취하게 되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피 섭취가 일상적인 건강 유지, 특히 쌀쌀한 겨울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들과 계피와 함께 먹으면 계피의 효능이 2배가 된다는데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계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요거트입니다. 계피를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에도 좋다는 거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들어보셨죠?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요거트는 기본적으로 발효식품으로 몸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피의 항염작용과 혈당 안정 효과가 더해져서 건강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죠. 요거트에 계피를 넣으면 소화 기능을 개선해주고, 특히 요거트에 계피를 더하면 체내에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피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를 돕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계피의 매콤달콤한 향이 요거트와 잘 어울려서 아주 맛있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요거트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꼭 한번 계피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샐러드 드실 때 드레싱으로 요거트를 사용한 뒤에 그 위에 계피가루를 톡톡 뿌려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계피와 요거트의 활용법이랍니다. 계피와 찰떡궁합인 식품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계피와 사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아시나요? 사과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 강화와 소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인데요. 계피는 당뇨병 예방과 관리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데, 계피와 사과를 함께 먹으면 두 가지 재료의 장점이 더해져서 더욱 효과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니 같이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맛 또한 더욱 좋아지는데요. 계피는 사과의 달콤한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데, 서양에서는 디저트로 사과파이에 계피가루를 얹어서 향긋하게 즐기는 게 유명하죠. 같이 섭취할 때는 사과에 계피를 뿌린 다음 간단히 먹거나 사과를 얇게 썰어서 계피를 뿌려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세 번째, 계피와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바로 커피입니다. 계피와 커피는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한다는 거 아실까요? 커피는 카페인 덕분에 활력을 주는 음료죠. 커피의 쓴맛은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피를 커피에 넣으면 그 쓴맛이 부드럽게 변화하면서 더 풍부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계피가 커피의 쓴맛을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는 동안 입안에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피는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커피와 함께 마시면 건강 효과도 한층 더 올라가는데요. 커피 자체에도 많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피 역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을 합쳐서 마시면 체내의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피와 커피를 함께 마실 때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혈당 조절에 있습니다. 커피는 그 자체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계피가 이 과정을 완화시켜주면서 커피를 마실 때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이 두 음료의 조합은 매우 추천드린답니다. 그렇다면 계피와 커피는 어떻게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계피와 커피를 함께 즐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계피가루를 커피에 넣는 것이겠죠. 커피가 다 내려진 후에 4분의 1 티스푼의 계피가루를 넣고 잘 저어주시면 계피의 향이 커피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아주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피를 너무 많이 넣으면 커피의 맛이 너무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넣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또한 계피 스틱을 사용해서 커피를 우려내는 방법도 있는데요. 커피를 내린 후에 계피 스틱을 커피에 넣고 몇 분간 우려내면 계피의 향이 은은하게 배어들어서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커피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계피 스틱을 사용하면 시각적으로도 멋진 효과를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더욱 고급스럽고 멋스럽게 즐기고 싶다면 계피와 커피를 꼭 한번 같이 우려보세요. 계피와 찰떡궁합 꿀조합을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계피와 함께 먹으면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건 바로 귤이나 자몽, 또 레몬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인데요. 계피와 시트러스 계열 과일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바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 예를 들어서 오렌지나 레몬을 좋아하시는데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풍부하고 상큼한 맛이 참 일품이죠. 하지만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을 함께 먹을 때에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계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시나몰은 계피가 가진 독특한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인데, 이 시나몰이 시트러스 계열 과일의 산성 성분과 결합을 하면 위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불편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속쓰림이나 위 경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이는 계피와 시트러스 과일이 소화 효소의 분비를 방해하고 서로 반응하면서 위에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시트러스 과일의 산도가 더해지기 때문에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수 있어서 계피와 오렌지, 레몬, 귤과 같은 과일들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피와 과일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아까 알려드렸던 사과도 매우 좋고, 아니면 배도 계피와 잘 어울리는데요. 이러한 과일은 소화에도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 계피와 과일을 함께 드시고 싶다면 꼭 유의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계피가 이렇게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계피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다 섭취 시에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피는 적당히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특히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은 과다 섭취 시에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쿠마린은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계피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섭취하는 계피가 카시아 계피인지 세이론 계피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인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인데요. 카시아 계피는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이 계피는 맛이 더 강하고 매운맛이 나면서 향도 조금 더 진하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계피는 대부분 이 카시아 계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이론 계피는 주로 스리랑카,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 자주 자생하는데요. 이 세이론 계피는 쿠마린의 함량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일반 계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해도 건강에 부담이 적은 편이고요. 세이론 계피는 향도 더 섬세하고 가벼운 느낌을 준다는데요. 그래서 세이론 계피는 더 희귀하고 가격이 비싸고 고급 계피로 취급이 되며 주로 건강식품이나 고급 요리에 사용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계피는 카시아 계피인데요. 그래서 섭취할 때는 보통 하루에 1g에서 2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안전한 양으로 권장이 되고 있고요. 과다 섭취로 계피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계피를 섭취할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양파 이렇게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식탁 위의 혈관 청소부라는 양파는 많은 요리에 사용되는 우리나라에게 너무 익숙한 채소죠. 중국 사람들이 돼지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또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 혈관 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양파는 혈관 청소 외에도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양파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의 효능 4가지와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 양파를 먹으면 효능이 배가 되는 음식까지 양파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저는 혈관 건강이 아닌가 싶어요. 노화가 진행되면서 당연히 우리 세포나 혈관의 노화도 진행이 되는데, 사람 몸의 혈관의 길이가 무려 약 10만 킬로미터, 무려 우리 지구 지름이 약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렇게 긴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는데 온몸 구석구석 혈관이 그럼 닿지 않는 데가 없겠죠.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쫙 뻗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혈관성 질병이 고혈압, 당뇨, 치매 등등이 있잖아요. 이런 중요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채소가 오늘의 주인공, 바로 양파예요. 이 양파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거예요. 혈관이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딱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벽이 좁아지기도 하고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혈압이나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양파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돼요. 양파에는 혈관 질환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성분 2가지가 들어있는데, 양파를 썰면 눈물을 나도록 하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성분이에요. 알리네이즈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눈이 메어지는 건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겠죠. 노화도 방지해주고, 이 혈액이 뭉치는 현상도 억제하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고, 혈관질환,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이런 질환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있는데요. 양파에는 또 2021년 1년 동안 2300편의 논문이 나올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성분이 있는데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에요. 퀘르세틴은 그만큼 많은 효능이 있고 계속해서 지금도 효능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양파에는 이 퀘르세틴이 정말 많이 함유가 되고 있는데 퀘르세틴의 많은 효능 중 가장 큰 효능이 바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다는 거예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혈관 세포도 손상시키고 노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혈관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염증도 같이 잡아주고 암도 예방하고 비염에도 도움을 주는 효능도 있다고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은 양파 전체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파는 보통 9겹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퀘르세틴은 바깥쪽으로 갈수록 함량이 높아져요. 양파의 속살보다는 껍질의 퀘르세틴 함량이 약 30배에서 100배 정도 높게 함유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퀘르세틴을 많이 섭취하려면 양파를 껍질을 드셔야 되는데 양파 껍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차를 우려서 드시는 것을 많이들 권장을 하셔. 시중에 나와 있는 양파 껍질 차를 구매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신다면 퀘르세틴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이 양파 껍질에서 퀘르세틴을 용출해서 차로 드시려면 양파 껍질을 1리터 물에 약 20분 정도 센 불로 끓여주시다가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면 퀘르세틴이 잘 우려난다고 해요. 이렇게 양파 껍질 끓인 물을 따뜻하게 차로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양파의 두 번째 효능은 또 항바이러스 작용이에요. 우리 장염이나 감기 또 바이러스성 대상포진 걸리셨다면 양파를 드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데 양파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퀘르세틴의 효능 중 바이러스를 사면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감기 독감과 같은 이 호흡기 바이러스에 특히 효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효능은 비타민 C와 함께 드시면 또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양파에는 비타민 C도 함유가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겠죠. 또 양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도 항균 작용이 뛰어나서 퀘르세틴과 함께 몸에 들어오는 바이러스와 균들을 차단해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죠. 또 양파의 세 번째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고 혈당을 조절해준다는 것이에요.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인슐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하게 되잖아요. 높은 혈당이 지속되면 고혈당이라고 하고 낮은 혈당이 지속되면 저혈당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혈당을 조절해주는 성분이 바로 인슐린인데 이 인슐린은 혈당 수치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해줄 뿐 아니라 남는 포도당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해줘요. 또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한데 크롬은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데 탁월한 효능도 가지고 있어요.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을 보시면 빠지지 않고 크롬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또한 포도당 대사의 항상성도 유지를 시켜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양파를 드실 때 양파를 잘게 자르게 되면 더 큰 효과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양파를 잘게 자를수록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최대로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알리나아제는 크롬을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더욱 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양파를 꾸준히 섭취하도록 한 뒤 혈당 수치를 측정했을 때 한 달이 지났을 때 혈당 수치가 약 26% 정도로 감소됐고 또 6개월이 지났을 때는 39% 정도 감소한 혈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었대요. 양파가 정말 당뇨를 개선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의 항산화 물질은 열을 가하게 되면 효능이 소멸되게 되는데 항산화 물질이 있는 채소나 과일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많이 권장하기도 하죠. 크롬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양파에 열을 가해 요리를 할 때도 크롬의 효과를 그대로 누릴 수가 있다고 해요. 양파의 네 번째 효능은 또 항알레르기 효과예요. 아토피, 천식,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양파가 굉장히 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레르기의 증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등이 있고 또 피부에 가려움증, 발진도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우리 몸 안에서 히스타민의 분비가 일어나기 때문인데 양파를 드시면 양파 속에 퀘르세틴이라는 물질이 이 히스타민의 분비를 또 억제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러한 여러 효능이 있는 양파는 함께 드실 때 효능이 배가 돼서 보약이 되는 잘떡궁합의 식품들이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식초예요. 양파를 피클로 만들어 드시면 상큼하니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도 하는데 고기랑 함께 드실 때 참 좋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피클을 만들 때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건강에 더 해가 되겠죠. 피클의 맛이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설탕은 빼고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또한 식초에는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고, 양파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촉진하는 효능도 있어 양파와 식초를 함께 드시면 에너지를 충전하고 피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또한 식초는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도 억제해서 혈관 건강도 도움을 줘서 우리 몸의 면역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바로 계란이에요. 이 계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이 두 가지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지아잔틴은 자유라디칼이라는 성분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하죠. 이 자유라디칼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노화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해서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해요. 눈에 발생하게 되면 심하면 또 실명까지도 이를 수가 있는데,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콜린은 대표적인 뇌 건강을 좋게 하는 물질이에요.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콜린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 저하나 학습 능력의 감소, 더 나아가서 이제 치매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양파의 퀘르세틴과 알리나제 성분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활성산소도 제거해서 혈관 세포를 손상도 막아주는 효과랑, 계란의 콜린이 효능이 만나서 뇌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뇌신경을 활발하게 해서 치매 예방에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싸한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도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중 지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중성지방도 낮추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에요. 이를 통해서 혈관의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성분이 될 수가 있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또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48가지 항암식품에 들어가는데,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유황화합물 그리고 셀레늄이 바로 항암 효과를 나타내요. 이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고, 면역력도 강화해줘서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거죠. 특히 소화기 계통의 암 종류에 대해서는 50%에서 70% 정도의 억제율을 보인다는 실험 결과도 있어요. 이런 효과들이 양파와 만나면 양파의 효능과 마늘의 효능이 극대화돼서 암 예방이나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겠죠.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네 번째는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성분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 있는 항암 성분이에요. 또한 비타민C, 베타카로틴 등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도 제거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타민 A도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돼서 눈의 피로도 해소하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있어서 장 운동도 촉진하고 배변 활동도 원활하게 해줘 장 건강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철분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빈혈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랍니다.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 성분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은 양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극대화돼서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이 될 수가 있어요. 양파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식품 다섯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우리 뇌의 신경을 보호하고 염증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이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흡수될 때 이 DHA로 전환이 돼서 기억력을 또 강화시켜줘요. 학습 능력 또한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갖고 있는데, 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해도 같은 효능도 누릴 수가 있어요. 양파와 들기름, 꽁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셔도 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동맥경화를 치료하는 와파린 나트륨이라는 성분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혈전 형성을 방지하는 약과 혈액을 묽게 하는 양파를 같이 드시면 오히려 출혈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서 드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소화불량이 있으면서 가스가 잘 차시는 분들은 또 양파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양파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양파를 드셨는데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은 양파를 드실 때 주의해서 조금만 드시길 바래요. 체질적으로 양파와 또 맞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간이 약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양파 좋다고 양파를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간 건강도 해칠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양파를 드시면 혀에 배태가 끼고 기미가 올라오는 것이 발견되시면 양파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건강에 좋다고 양파즙 많이 내려 드시는 분들 많죠. 근데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 양파즙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양파즙을 내게 되면 이 농축이 돼서 당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즙 상태로 드시게 되면 흡수도 굉장히 빨라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양파즙에는 칼륨의 함량도 높은데 당뇨 환자뿐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양파를 마시면 칼륨이 신장에 무리를 줘서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가 있어요. 칼륨이 잘 배출되지 않아서 몸에 쌓이면 심장에까지도 무리를 주게 되고 심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여러분, 마늘이 몸에 좋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린다니 깜짝 놀라셨나요? 아무리 몸에 좋은 마늘이지만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생마늘, 구운 마늘, 찐 마늘, 절인 마늘, 흑마늘 등 먹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몸에 주는 효능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마늘 껍질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시죠. 마늘 껍질을 오늘부터 는 절대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늘 껍질을 왜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과 마늘과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그리고 마늘과 마늘 껍질의 효능까지 마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1년 동안 마늘 소비량이 7kg 정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세계 평균은 0.8kg이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마늘을 많이 먹는다는 건 그만큼 건강한 식단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지만 먹는 방법에 따라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늘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빵입니다. 마늘빵 아시죠? 마늘이 발라져 있어서 달콤 쌉싸름한 마늘 맛도 나고 향긋한 향도 좋아서 즐겨 먹게 되는데요. 마늘이 있어서 몸에도 좋은 빵이라고 착각하고 즐겨 드실 수 있죠. 마늘빵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의 재료인 밀가루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데요. 밀가루의 고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당으로 분해가 되고 혈당 지수를 급격히 올리게 되며 이때 인슐린의 분비가 과도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체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췌장을 망가뜨려서 당뇨를 유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은 몸에 흡수되면서 지방으로 변하게 되고 쉽게 살이 찌게 되어 비만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 글루텐은 소화
소화불량, 복통, 변비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이뿐 아니라 글루텐이 몸에 들어오면 장에서 에소루핀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에소루핀은 중독성이 강해서 밀가루 중독을 일으켜 빵 같은 밀가루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늘이 아무리 좋은 성분으로 항암작용,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해도 마늘빵으로 드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먹어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도 물론 좋지만 익혀서 드실 때 더욱 좋습니다. 몸에 보약이 되는 마늘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밥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 함량을 조리법에 따라서 조사한 결과 생마늘일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2.77mg 정도가 되었고, 삶기 시작한 후에 30분 정도 지나면 4.92mg이 되었으며 1시간이 지났을 때는 9.16mg으로 생마늘에 비해 무려 4배 이상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1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마늘을 쪘을 때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 정도나 높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드실 때는 1시간 이상 끓여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방법이 번거로우시다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마늘밥입니다. 밥을 할 때 마늘을 넣는 건데요. 1인분을 할 때 마늘을 한 3, 4알 정도씩 넣어서 밥을 하시면 됩니다. 현미가 있다면 현미를 넣은 마늘밥을 하시면 더욱 좋은데요. 현미 속에는 티아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마늘의 S알릴시스테인과 현미의 알리티아민 두 가지 성분을 모두 섭취하여 항암 효과뿐 아니라 피로회복, 근육통 완화에도 좋은 밥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마늘밥을 하기 위해 마늘을 까고 나면 껍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버리셨죠? 오늘부터는 절대 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마늘에 효능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항암 효과일 거예요. 그런데 마늘 껍질을 통해서 엄청난 항암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연구진에서 연구한 결과 마늘 껍질을 70% 에탄올 용매로 반복적으로 추출해서 만든 마늘 껍질 추출물이 암 예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특히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뿐 아니라 다양한 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방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마늘 껍질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심혈관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늘 껍질은 마늘 알맹이보다 식이섬유가 4배, 폴리페놀이 7배나 많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죠.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효능이 있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늘 껍질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혈중 지지를 낮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성분이 되고요. 이를 통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늘 껍질을 말려서 분말로 만들어 음식에 넣어 드시면 비만을 막아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지방의 흡수를 막고 나쁜 지방을 배출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빠르게 일어나 체지방을 제거하는 데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 껍질을 분말로 드시는 방법 말고 차로도 드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마늘 차를 우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껍질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마늘 껍질을 넣고 볶아주어 수분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수분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지만 마늘 껍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분을 없앤 마늘 껍질을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드실 때 끓는 물에다가 소주를 반컵 정도 넣고 물 1리터, 마늘 껍질을 약 15g 정도를 넣고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끓인 마늘 껍질 차를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드셔도 괜찮습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꿀에 마늘을 재워 드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꿀마늘이 몸에 좋은 분들도 있지만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식품 비방이라는 문헌에 보면 꿀과 마늘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꿀과 마늘이 둘 다 열을 내는 뜨거운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꿀과 마늘을 함께 먹게 되면 체질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체질이 맞지 않는 분들이 이 꿀마늘을 드시게 되면 눈의 충혈도 잦아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돋보기를 빨리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통이 생기며 피부에도 트러블이 생기는 부작용도 있으니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 섭취에 주의하셔야 하는 당뇨,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암 환자분들도 절대로 꿀마늘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또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바로 다양한 쌈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마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암을 예방하고 쌈 채소를 통해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섭취하며 풍부한 항산화 물질도 섭취해서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노화를 방지하고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늘을 반찬으로 만들어 드실 때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아니, 마늘 장아찌가 왜? 라고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마늘 장아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는 만들어 드시면 안 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늘 장아찌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몸에 좋은 마늘도 설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설탕이 많이 함유된 마늘 장아찌를 드시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많아져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게 되겠죠. 또한 설탕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에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어들게 합니다. 나중에 기억력이 떨어지고 나아가 치매를 일으키는 것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죠. 집에서 마늘 장아찌를 담가 드실 때에는 설탕을 넣지 마시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마늘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흑마늘을 추천해 드립니다. 마늘에 열을 가하게 되면 마늘 색이 점점 짙어지면서 결국에는 까맣게 변하는 흑마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마늘 속에 있는 당류와 단백질인 아미노산이 반응을 하여 갈색을 띠는 멜라노이드인 색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반응을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구우면 빨간색의 고기가 점점 휘어지다가 갈색으로 변하는 반응과 같은 원리인 것이고요. 이렇게 흑마늘을 만들게 되면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5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항암 효과가 뛰어난 폴리페놀이 생마늘에 비해서 4배 이상 많아지고 유액 분비를 촉진해 주어 소화도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흑마늘을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마늘은 요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마늘을 얇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마늘 튀김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기름에 마늘을 튀기면 마늘 향도 좋고 마늘의 매운맛은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져서 남녀노소 좋아하는 식재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뜨거운 기름에 튀긴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 항암 물질들이 파괴가 되고 몸에 안 좋은 탄수화물만 남는 음식이 되게 됩니다. 마늘을 튀길 때 사용하는 기름은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름을 많이 먹게 되면 몸 안에 지방산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튀긴 마늘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 또한 높아져서 결국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악영향을 주는 것이죠. 만약에 기름에 튀긴 마늘을 드시고 싶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올리브유를 사용하시고 불을 오래 가열하지 말고 살짝만 가열하여 마늘도 튀기듯이 오래 하지 말고 살짝 익혀서 드시면 향도 좋고 몸에도 좋은 마늘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올리브유를 이용한 마늘을 드시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올리브유에 마늘을 재워서 먹는 방법인데요. 먼저 마늘을 끓는 물에 넣어서 5분 정도 데쳐주시면 되고요. 소독된 병에 마늘을 담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가득 담아줍니다. 이때 통후추를 조금 넣어주시면 풍미를 더욱 높일 수가 있고요. 올리브유와 마늘이 만나서 항산화 성분, 항암 물질이 극대화가 돼서 혈관을 튼튼히 하고 혈전 생성을 막고 혈류를 원활하게 해줘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생기고요. 심장마비나 뇌졸중까지 예방할 수 있는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마늘 올리브유 절임은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생선 요리를 할 때 이 마늘을 으깨서 생선에 발라주면 생선 비린내도 잡아줄 뿐 아니라 마늘과 올리브유의 풍미가 더해져서 더욱 맛있는 요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마늘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요. 마늘의 효능 중에 혈전을 제거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효능이 있었잖아요. 이런 효능은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상처가 나거나 했을 때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평소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어서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도 마늘을 많이 드시게 되면 복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마늘을 조금만 드시길 바랍니다.